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폐기물을 분리수거한다. 프랑스 매체들이 때 아닌 우리나라 분리수거 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선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의 3분의 1은 음식물 쓰레기였다고 하는데요.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뒤섞인 채 바로 매립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 발현 가능성이 무려 약 25배나 크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고 약 8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방지에 나섰고요.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거나 바이오가스까지 생산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됐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인데요. 프랑스의 정책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둬서 지구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거짓말하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유물 속에 담긴 청룡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계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데요. 현재 8명의 후보가 제25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현장에서 얘기하는 농협중앙회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일주일 후에 치러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늘 25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치러집니다. 지난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무슨 차이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있었던 이 조합장 선거는 전국 1,100여 개 지역 농협의 조합장들을 뽑는 선거였고요. 이번 선거는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농협의 중앙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협중앙회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1월에 24대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당선이 됐고요.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농협중앙회를 이끌 회장을 뽑는 것입니다. 네, 그럼 현재 선거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4년마다 치러지는 지역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매회 치열한 선거전이 있었습니다. 올해 선거도 처음에는 예비후보가 11명이나 나왔는데요. 공식 후보 등록 기간에는 8명의 후보가 각각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지역의 후보가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가장 많습니다. 4명이고요. 충남 2명, 경북이 1명, 서울 지역 후보도 1명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가 돼야 하고요.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됩니다. 8명의 후보 중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만 재투표를 해서 최종 회장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전 선거와 좀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지난 한 해 농협중앙회 이슈 중 하나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농협중앙회장을 하면서 차기 선거에 또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당선이 되면 연이어 농협중앙회장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뭐 농협중앙회 관계자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 농협중앙회장이 과거에는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걸 4년 단임제, 그러니까 한 번만 중앙회장을 하는 것으로 농협법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연임제가 문제가 있어서 단임제로 법을 바꿨는데 또 네. 다시 연임제로 전환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연임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단임제가 폐해도 있다는 건데요. 4년마다 회장을 새로 뽑는 것이 농협사업의 연속성 면에서 어려워진다는 것이 대표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임제가 논란이 됐던 가장 핵심은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제였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꾸면 보통 다음 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직 회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됐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협중앙회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았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직 회장이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런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농협법이 현재 이 법사위 계류 중이니까 지금은 이 단임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임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이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되면 당선된 새로운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연임제 논란보다 더 의미 있게 이번 선거를 좀 봐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17년 만에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은 과거에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이게 이제 1989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역의 농협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300명가량의 대의원 조합장들이 회장을 뽑는 간선제로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 이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1,111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게 되는데요. 이게 조합당 공평하게 한 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의 조합, 큰 조합에는 투표권을 2장을 줍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표가 1,111표가 아니라 1,252표가 됩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게 원칙인데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이 협동조합 1인 1표 원칙이 훼손돼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국 농민조합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직선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협중앙회라는 거대 조직의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농업계의 큰 이슈가 일 텐데 농촌 현장은 어떤가요? 사실 농협중앙회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인데요. 이번 선거에 농민조합원의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농민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민조합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농촌 현장에 가봐라.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누군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드물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농협중앙회의 역할과 활동이 농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중앙선거판은 과열양상이지만 농촌 현장은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회장이 뽑히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우선 유권자인 1,111명의 조합장들이 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8명의 후보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공약을 통해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돼 있다는 건데요. 후보자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을 돌린다거나 공보물을 통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개 토론회 같은 걸 현재는 할 수 없어서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소신을 생생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탁선거법이 이 후보자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현장에 있고요. 앞으로 일주일 후면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이 결정이 되는데요. 모쪼록 이 전국 농민들의 목소리 어려움에 돋보기를 대고 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짓말. 오늘 주제가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주제는 거짓말인데요. 우리 다들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네.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가끔 있죠.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나 보통 이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거짓말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하지만 너무 과한 거짓말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하는 거짓말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네.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짓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회피입니다. 이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모면하고 또 상황을 피하려는 수단이죠. 사실 거짓말하는 행위가 꼭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어나 원치 않는 질문에 대해서 혹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바로 거짓말인데, 네. 원래 동물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기도 전에 좀 본능적으로 회피를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머리로 계산하고 이번엔 꼭 거짓말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냥 주어진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면 또 일시적인 안도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 거짓말 나만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죠. 안심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 대체로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살까요? 실제로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있는 제리 제리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네. 인간이 하루에 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나 합니다. 많이 하나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간이 깨어있다고 가정하면 평균 한 7,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연구마다 좀 빈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 2-3번 정도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도 거짓말로 따지면은 그게 횟수가 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사실 그 자체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불확실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추상적인 부분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또한 거짓말에 속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범위는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일상적인 언어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점심 먹었니? 그러는데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거짓말의 범위에 이거 속하는 음식 거죠. 맛있니? 근데 맛이 없지만 맛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맞아요. 예의도 거짓말이 맞아요. 되는 거고요. 괜찮아라고 하면 괜찮아 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좀 하게 되는데, 네. 일상적으로 거짓말 자주 한다고 해서 정말 나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꼭 그런 것 말은 아닙니다. 아까 거짓말이 회피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피한 것 자체가 또 비난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을 참과 거짓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참이 다 선하고 거짓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실 중에서도 잔인한 진실이 있고, 네. 거짓 중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타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도 좋고 나쁨이 가려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왜 범죄에서처럼 저 사람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지만, 네. 예전에 제가 소설가 김영환님의 강연을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거짓말이 스토리텔링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네.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즐기는 소설이나 드라마 전부 다 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하게 되는 거짓말, 둘러대는 말들이 어떤 상상력의 시작이다라는 네. 말이 되겠죠. 그래서 드라마는 소설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참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 에 속하는 것이고,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진료 중에 환자분들한테 네. 거짓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거짓말을 더 하라 이렇게 권하기까지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좀 필요하니까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회 불안을 좀 겪는 사람입니다. 사회 불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네. 과하게 신경 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면 그런 분들은 되게 위축되고 네. 경직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드러운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농담이라든지 거짓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경직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사실만을 말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좀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 이런 말씀 종종 하시거든요. 선생님 누구랑 만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고 친한 척을 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때 제가 거짓말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는 싫더라도 막상 거절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 실망하거나 네.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나한테 화를 내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좀 둘러대기 제일 쉬운 말이 이런 거잖아요. 몸이 좀 아프다. 네. 라든지 좀 더 바쁜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둘러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걸 몇 번 경험해야지만 다음에 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행동의 레퍼토리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도덕적 강박을 가진 분들이 또 종종 계십니다.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대화는 정직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얘기들은 대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그래서 농담이나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상박해지게 되고요. 이런 분들도 좀 약간의 거짓말이 필요하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된 분들이 여유나 거짓 같은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면은 또 완벽주의를 벗어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런 생각하고 분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을 권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당히 둘러대는 말들, 애둘러하는 농담들 같은 걸 좀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매번 딱딱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말씀 들어보면은 또 가끔씩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약간 이렇게 양념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도 피해받지 않고 상대방도 피해받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죠. 네. 내가 싫은 상대의 요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하얀 거짓말에 속하는데요. 네. 뭐 이런 거죠. 내가 그날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라든지 그냥 나는 싫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상대방이 네, 상처를 맞아요, 받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나 안 돼, 나 하기 싫은데 라고 얘기하면 좀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라든지 요새 좀 몸이 안 좋아 라든지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거절을 하면 물론 상대방도 이거는 거절의 뜻이라는 걸 대충 또 눈치는 채는데 그렇죠. 막상 또 직접적으로 노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기분이 나쁘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진심은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진심을 포장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진심이 있다면 역시 하얀 거짓말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네. 애둘러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데가 또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거짓말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유연한 관계를 위한 사회적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얀 거짓말, 꼭 필요한 거짓말,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네. 그래도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네. 공상허언증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허언증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내적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도 거짓말에 빠져서 이게 진실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죄책감의 차이죠. 죄책감. 그러니까 거짓말에 본인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진실로 믿어가지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믿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일종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공상허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정식 진단명으로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네.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든지 아니면 연극성 성격장애라든지 네. 이런 장애들의 증상으로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널리 알려진 리플리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리플리 증후군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서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처음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은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소설에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네. 옛날에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의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속여서 계속 거짓말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파멸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1960년도에 태양 가득히 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네. 태양 가득히라는 영화에서 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이런 이제 자주 속이는 사람들한테 이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하고요. 그럼 공상허언증이랑 리플리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이제 둘 다 좀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상허언증은 정식 진단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리플리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종의 네. 뭐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잘 모르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겠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뭐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네. 본인 스스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너무 많이 해서 병원에 왔어요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개 내가 병을 가지고 있고 이 병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 병식의 레벨을 1에서 이제 6, 그러니까 1점에서 6점까지 따지는데요. 가령 아나운서께서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독감에 걸렸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거짓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병식의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치료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끼고 살게 되기 때문에 되게 레벨이 제일 낮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치료가 잘 되지는 않죠. 찾아오는 것조차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과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병원에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좀 과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교도소에 있거나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그래서 대개는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진실과 먼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네.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타의에 의해서 네. 내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병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결국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뭐 타의에 의해서 병원에 끌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치료의 여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병식의 수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일단 그 전에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일상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짓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나 상황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짓말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여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거짓말 다 나쁘게 보고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 나쁜 거다. 거짓말 안 그렇죠. 된다. 양치기 소년 이런 거 맨날 배우잖아요. 말 들으니까 거짓말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모두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실은 거짓말 또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중에 하나니까요. 그 순간에 거짓말 사용한 것이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면서 또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거짓말하는 것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병적인 거짓말이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식의 수준 따라 좀 갈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거짓말이나 망상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담도 좀 길게 하고 설득도 하고 좀 얼러가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좀 나쁜 결과를 일으키고 있고 이 결과를 해서 당신이 이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접촉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사람의 신념 바꾸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뭐 망상장애 환자분도 따지고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망상장애는 어떤 거죠? 망상장애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이를테면 누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든지. 지금 방송사고 크게 났던 적 기억나시죠? 네. 어떤 방송사에서 누가 날 도청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칩을 심어서 날 조종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 건가요? 믿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일종의 병인데 이런 분들을 치료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비유하자면 마치 기독교 신자를 불교 신자로 바꾸는 것과 똑같거든요. 어렵겠네요. 네, 거의 뭐 믿음을 바꾸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념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그 믿음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되고 또 오랫동안 본인이 지탱한 믿음을 또 바꿔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약만 먹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상담해가고 치료자와의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또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좀 절박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뭐 범죄 여부를 가릴 때 거짓말 탐지기를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거짓말 탐지기의 정식 명칭 폴리그래프라고 합니다. 폴리그래프. 그러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신호들이 응답하는 순간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때 몸이 좀 더 급격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을 하면서 수반되는 몸의 변화가 좀 달라지는 거죠. 몸의 긴장도라든지 심박수나 뇌파에 따라서 더 크고 빠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연구와 오랜 검증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거짓말 탐지기가 효과가 있더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혹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많이 네.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 이런 원리라면 얼마나 이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법정 증거로 100% 채택되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여러 가지 몇몇 증거나 조건이 합의가 된다면은 이것이 법정 증거의 하나로 채택은 될 수는 있다. 예, 아마 아직은 좀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은 거짓이 아닌데도 그래프에 심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좀 상황에 맞게 잘 활용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거짓말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였는데 이왕이면 좋은 거짓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짓말 정도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 한 해 조인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청룡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올해가 바로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60간지 중에 41번째 해인데요. 예로부터 갑진년의 갑이 만물을 상징하는 첫 번째 천간으로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자라나는 새싹과 나무를 또 상징하고 용은 또 진을 뜻하는데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만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미를 지닌 해가 바로 2024년의 갑진년입니다. 네, 청룡은 이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전설 속의 동물인 거죠? 맞습니다. 특히 용은 12지신 중에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쥐, 호랑이, 돼지, 말, 양, 원숭이 이런 동물들은 실제로 다 존재하는 동물들인데 이 전설로만 전해지는 초현실적인 존재인 용이 당연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옛 선조들은 이 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고 삼국시대의 무덤 그리고 벽화에서부터 절터의 벽돌, 왕실의 항아리, 그리고 대한제국의 국쇠까지 아주 다양한 유물과 특별한 미술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또 바로 이 청룡입니다. 네, 저는 청룡하면 이 좌청룡 우백호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여기에 등장하는 청룡이 갑진년의 그 청룡이 맞고요. 동양 사상 중에서도 음양 오행에 등장하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까지 5방향으로 나누고 중앙을 제외한 사방에 상서로운 동물을 배치해서 풍수질이나 조상님의 묘지를 정할 때 활용했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동물은 어떤 건가요? 상서로운 동물, 이제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또 있는 동물이고 반대로 해가 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럼 상서로운 동물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동쪽에는 이 청룡이, 서쪽에는 백호. 이 백호도 상서로운 동물인데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불렀고 남쪽은 힘이 넘치는 붉은새 주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작이라는 동물이 등장하고요. 또 북쪽에는 뱀이 거북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을 한 또 현무라는 상서로운 전설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마리의 동물을 사신이라고
용이라고 부르고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좋은 터를 만들어서 집을 짓거나 제사를 네. 지내곤 했습니다. 네, 평생 살 집과 조상님을 모시는 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무덤에도 용이 꼭 함께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용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을 생명의 근원이자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물을 상징했기 때문인데요. 비와 바다를 다스리는 동물을 바로 또 이 용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용이 나시를 관장하면서 수신과 우신, 즉 물과 비를 내려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선조들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농사일을 위해서 이동할 때나 또 농악놀이를 할 때 맨 앞에 세우는 깃발인 이 농기에도 꼭 용을 그려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왕이 누구죠? 용왕님? 네, 바로 먼저 아쿠아맨 네. 용왕님이죠. 그래서 용왕과 용궁 부인을 그린 무신도와 기우제를 할 때 제사를 위해 쓰는 글의 내용에서도 네. 이 용에게 비와 물을 내리게 해달라고 빌던 선조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조들에게 용의 존재는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물이 생활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왕의 옷에도 항상 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옷에 무조건 그려져 있는 동물이 바로 용입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왕밖에 입지 못하는 옷이 바로 용이 그려진 옷이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왕의 옷을 곤룡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곤룡포가 뭐냐면 이제 왕이 평상시 일을 하실 때 집무시에 입던 정복인데요. 네. 이 사극 보시면 자주 보이는 빨간 왕이 입은 빨간색 네. 옷을 곤룡포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파란색 청룡 곤룡포를 입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파란색 곤룡포를 입으셨는데요. 네. 이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어진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파란색 곤룡포를 그 태조께서 입은 이유에 대해서는 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해가 뜨는 동쪽을 상징하는 이 푸른색 곤룡포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왕실에서도 이 청룡의 위엄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파란색 곤룡표에도 네. 이렇게 용이 용. 그려져 있었겠네요. 네. 그 왕실에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러면 청룡과 관련돼서 이 왕실의 유물 중에도 이 청룡과 관련된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왕실이 애지중지했던 청룡이다 보니 왕실의 진귀한 고미술품으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국내 최고가 도자기에도 이 청룡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조선시대의 용은 그 자체로 왕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도 또 그릴 수도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자에 그려지는 청룡과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 안료로 장식을 하는데 네. 이때 이 푸른색 안료는 페르시아에서 중국을 통해서 수입한 회회청, 즉 코발트 성분으로 만든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파란색 안료, 즉 물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회청은 가격이 금만큼이나 비싸서 왕실에서조차도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 이 청아백자는 왕실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청룡뿐만 아니라 또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파란색 용 무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 제작된 15, 19세기 사이에 제작한 이 용무늬 항아리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용무늬 항아리들이 이 왕실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또 각종 행사에서 이 그릇, 을의 용기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왕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무늬는 이 5개의 발톱을 가진 용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조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의 발톱의 개수까지도 다르게 그려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용이 그려진 그 작품을 감상하실 때 네. 용의 발톱을 잘 보셔서 발톱이 5개다 싶으면은 이건 왕만 사용할 수 있었던 네. 귀한 오조룡이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기억하고요. 발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청룡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작품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임금님만 사용하거나 입을 수 있었던 가장 고귀한 재료로 만들어지던 이 5개의 발톱을 가진 오조룡이 아무래도 가장 고가로 감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오조룡이 등장했다고 하면 가격을 매기기도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고 현재 국내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고미술품 역시도 이 오조룡이 그려진 백자입니다. 네. 백자 청화 오조룡 문호라는 도자기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자 하나가 작년에 7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와. 국내 미술품 경매의 최고가로 또 기록을 갱신하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억 원이요? 네. 와, 70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청룡이네요. 아, 맞습니다. 이 국내 고미술 작품으로 사상 최고가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70억의 가치를 가진 청룡이라고 그렇죠. 봐도 못말할 것 같은데요. 일전에 국내에서 진행된 경매 중에서 2012년도에 K옥션 경매에서 태우 이선생 진적이 34억 원에 낙찰된 바가 있고 네. 해외에서는 1996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철화백자 용문호가 841만 달러, 당시 6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3월에도 같은 경매에서 18세기 백자 다랑아리가 한 60억 원에 또 팔렸는데 네. 작년 5월 국내에서 이 백자 청화 오조룡 문호 도자기가 70억 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 고미술품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네. 정말 귀한 의미와 왕실의 위엄까지 지닌 청룡. 올해 시작을 이 청룡들과 좀 함께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청룡들이 그려진 작품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워낙 비싸고 귀해서 쉽사리 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이 진귀한 청룡들을 무려 15마리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4월 7일까지 청룡해를 맞아 개최되는 특별 전시회 용을 찾아라 라는 전시가 개최되어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무덤 벽화에서부터 조선 왕실에서 쓰던 항아리 또 대한제국 황제의 도장까지 용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강서대묘에서 출토된 청룡도가 대표적인데요. 6세기 후반 무덤벽에 새겨진 이 큼지막한 용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용이 죽은 자를 지키는 사신처럼 여겨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작품을 또 더 소개해드리자면 19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로 세로 2m짜리의 대형 청룡 그림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옛 선인들이 재앙을 피하고 행운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월초 궁궐과 관청 대문에 붙이던 그림입니다. 네. 푸른 바다 위 먹구름 속에서 용감무쌍하게 싸우고 있는 용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용 그림이 그려진 청화와 백자도 있습니다. 네. 그 왕실에서 쓰던 백자 청화구름 용무늬 항아리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 중에서도 발톱이 5개가 있는 오조룡. 네, 바로 그 백자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에 네. 오조룡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감상하실 수가 있는 또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희 삼성 회장님 전 회장님께서 기증하신 고사 인물 화보첩에 등장하는 용과 봉황을 탄 선인 그림이 이번 전시의 백미인데요. 네. 보름달과 북두칠성이 빛나는 어느 밤 진나라 사람인 소사가 부는 퉁소 소리를 듣고 봉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사와 그의 아내가 각각 봉황과 황룡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이 작품이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올해 좋은 청룡의 기운들을 듬뿍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박물관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셨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올해 4월 7일까지 네. 전시가 되니까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간 내서 꼭 한번 가서 발톱 네. 5개의 오조룡을 찾아보고 싶은데 네, 혹시나 그래도 박물관을 못 가시는 분들께 청룡의 기운을 느껴볼 만한 그런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청룡의 기운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또 저는 또 재밌게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 청룡 한 마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바로 청룡열차입니다. 청룡열차 아직도 있나요? 열차는 뭐 롤러코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사실 청룡열차야말로
우리나라 롤러코스터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만끽하기에 또 청룡열차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룡영화제가 있죠. 또 청룡영화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권위 있는 영화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상 곳곳에 스며 있는 나만의 취향이 담긴 청룡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즐겁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나름의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또는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차량 운행하실 때 감속 운행하시고 또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또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